자, 지난번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형관리에 대한 정의, 또 유형관리 개요,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챕터 2 유형관리 체계,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유형관리 체계에서 이제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형분류 체계예요. 우리가 이제 공정관리에서 얘기하는 업무분류 체계와 유사한 거죠. 영어로도 이제 유형분류 체계를 리스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약자로는 RB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형분류 체계가 뭐냐? 건설 사업에 잠재된 모든 위험 요인들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가계도 형식으로 분류한 체계다. 업무 분류 체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업무 분류 체계는 뭐예요? 건설 사업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그냥 가계도 형식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험 분류 체계는 업무 분류 체계에서 위험 요인만 분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류 체계와는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또 업무 분류 체계와 위험 분류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업무 분류 체계는 전체 사업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류 체계는 이 유형 관리뿐만 아니라 공정관리, 원가관리, 설계관리, 품질관리, 사업 관리와 관련된 모든 그 관리 요소들이 포함된 게 업무 분류 체계고, 위험 분류 체계는 단지 위험 요인만 분류한 거예요. 왜 위험 분류 체계가 필요하냐? 우리가 위험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그냥 많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그 위험 요인들을 그냥 관리하려고 하면 뭔가 좀 황당해요. 그죠?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본사에서 생각하는 위험 요인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위험 요인이 사실은 같은 건데 말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현장에 지금 뭐 그 협력업체가 부도 위험에 몰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사에서는 저거 부도 위험이다라고, 하도급 업체 부도 위험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업체가 노무자들한테, 자기 업체 노무자들한테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는 자재업체한테 자재비를 잘 주지 않고 있어요. 야, 이건 뭔가 저 친구들 뭐 그 괜히 또 그 업체들 그 갈구는 거 아니야? 돈을 안 주면서 괜히 업체들 좀 더 열심히 일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협력업체가 노무자들이나 자재업체들한테 갑질한다고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갑질의 위험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똑같은 위험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 관리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건 뭐 본사와 그 현장 간의 문제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 내에서도 담당자 간에 특정 위험 요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든가, 그 위험 요인의 그 범위를 다르게 판단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위험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도 딱딱 체계화시켜서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특정 위험 요인에 대해서 미리 코드를 부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바라보거나 B라는 사람이 바라보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바라보거나 현장에서 바라보거나 저 A라는 위험이다 라면 똑같은 그 형태로 그 위험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험 분류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되는 수많은 위험 요인들을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다는 말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아주 잘 그 위험 요인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 정리하는 걸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해 나가는 가계도 형식, 패밀리 트리 형식으로 분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얘기는 했지만 하여간 사업에 잠재된 그 위험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그 위험 요인을 식별할 때 아주 동일한 그 시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에 따라 대응 방법도 아주 그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분류 체계는 건설 사업 참여 주체들 간에 건설 사업에 잠재된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거다. 중요한 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데 동일한 관점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또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틀, 컨셉슈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위험 분류 체계는 전체 건설 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 분류 체계 WBS와 당연히 연계되어야 돼요. 업무 분류 체계 따로 돌아가고, 위험 분류 체계 따로 돌아가고, 뭐 공정 관리 체계 따로 돌아가고, 원가 관리 체계 따로 돌아가고, 골치 아프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업무 분류 체계가 있으면 그 업무 분류 체계를 그 중심으로 해서 위험 관리 체계도 상호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 분류 체계의 그 업무 요소와 위험 분류 체계의 그 위험 요인이 서로 상호 연계되도록 그렇게 구축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 분류 체계를 만드는 방법은 물론 뭐 책마다 여러 가지 또 뭐 전문가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대체적으로 위험 분류 체계는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사업의 분야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업의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계약의 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전체 위험을 어떻게 그러면 브레이크다운 해 나갈 것이냐.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업의 분야별로 위험을 분류해 나가는 겁니다. 자, 건설 사업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전문 분야별로 위험을 분류해 나가는 건데, 위험 분류 체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사업의 분야별로 위험을 분류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림 2.1은 미국 사업관리협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에서 제시하는 위험 분류 체계예요. 여기 위험 분류 체계를 보면 토탈 리스크, 전체 리스크를 레벨 2에서 이코노믹 리스크, 경제 위험, 컨트랙츄럴 리스크, 계약 위험, 폴리티컬 리스크, 정책 위험,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리스크, 건설 위험,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리스크, 이렇게 관리 리스크. 전체 건설 사업의 리스크를 이렇게 분야별로 경제 분야, 계약 분야, 정치 정책 분야, 건설 시공 분야, 그 다음에 관리 분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이코노믹 리스크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그죠? 두 번째가 에너지 쇼테이지. 에너지 쇼테이지라는 건 뭐 석유 파동 이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financial uncertainty, 그죠? 재정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currency fluctuation, 그 환율 변동,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레벨 3를. 자,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레이버, 머터리얼, 이큐먼트. 인플레이션은 자꾸 물가 상승되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뭐 농업이 상승하고, 머터리얼 자재비 상승하고, 이큐먼트 장비비 상승하고. 자, 이런 식으로 레벨 4가 이제 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컨트랙처럴 리스크를 가볼까요? 계약 리스크는 첫 번째가 failure payment. 돈을 지불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delay dispute. 어? 공기 지연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거, 지연에 대한 분쟁. 그다음에 뭐 coordination failure.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change order. 설계 변경. 그죠? 그다음에 labor dispute. 노동 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랙처럴 리스크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political 리스크, 정책 또는 정치 리스크. 보면 environment,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분쟁.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환경 단체들이 많고 또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들이에요. 뭐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뭐 해수면의 뭐 상승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political disorder 하면은 정치적인 불안정성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많이 그 안정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뭐 동남아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특히 뭐 중동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80% 90% 80% 가까이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요. 어, 우리가 중국을 보면 중국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봐야 되나? 아니 불안정됐다고 봐야 되나? 참 헷갈리죠, 그죠? 어떻게 보면 공산당에 의해서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뭐 언론 통제하고 어, 굉장히 뭐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우리나라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여요. 뭐 좋다 나쁘다 막 의견을 막 자유롭게 발휘하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정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폴리티컬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 Government Act and Regulation, 그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법규, 이런 것도 상당한 큰 리스크예요. 어? 건설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부동산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한다. 골치 아픈 이게 리스크들입니다. 그다음에 나라마다 또 이 법 제도가 달라요. 건설 관련된 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정부패들이 많아. 이게 그 아주 그 저개발 국가들 가보면 상당한 리스크들이 많죠. 자, 네 번째가 이제 컨스트럭션 리스크, 건설 위험, 그죠? 건설 위험의 첫째는 뭐예요? uncertainty in labor, 그죠? 노무 인력에서의 불확실성, 그죠? 두 번째는 uncertainty in equipment, 장비에서의 불확실성. 세 번째는 uncertainty in material, 자재에서의 불확실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delayed site access, 현장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 접근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quantity variance, 견적을 했는데 견적을 좀 잘못해서 수량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defective construction, 부실 시공이지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이 이제 매니지먼트 리스크 해가지고 이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관리 잘못해가지고 투입되는 인력 대비 아니면 투입된 시간 대비 너무 생산성이 저조하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퀄리티 컨트롤, 품질, 그다음에 세이프티 안전, 그 미스테이크 실수, 실패,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컴피턴스 관리 능력. 컴피턴스라는 건 유능하냐 아냐 뭐 이런 거죠.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현장 소장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현장이 막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경우
천당에서 지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흔히 그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들 봐요. 그죠? 감독이 한 명 변해더라도 전체 조직이 달라집니다. 이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해요. 컨스트럭션에서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riation in quality. 자, 품질. 참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품질을 높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턱대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된 예산이 있고 제한된 공기가 있습니다. 그 품질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품질의 베리에이션을 어느 정도 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을 분류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사업 분야별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건설 쪽에서 위험 분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사업을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거예요.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이렇게 잘라 나가는 거죠. 굉장히 또 보편적으로 위험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위험을 분류해 나갑니다. 자, 이 위험은 기획 단계 위험이냐, 또 뭐 설계 단계 위험이냐, 아니 뭐 시공 단계 위험이냐, 나중에 뭐 시운전 단계 위험이냐, 뭐 이렇게 특정 위험 요인이 어느 건설 단계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자, 챕터만 앤 워드의 사업 단계 분류 체계를 보면 이 표 2.3인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사업의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한 겁니다. 착공 단계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겠는가? 금융기관 뭐 이런 것들. 금융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겠느냐? 설계 단계에 리스크 많죠. 디자인의 신뢰성, 타당성, 설계의 적정성, 그죠? 설계 변경.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 그죠? 계획 단계에서도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계획 끝나고 구매 발주 단계에서의 리스크. 그 다음에 시공 단계. 사실은 시공 단계에서의 리스크가 제일 큰 거죠. 시공이 끝나면 이제 발주자한테 턴오버, 인도를 해야죠. 그 단계는 이제 시운전, 또 인도 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 사업의 단계별로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류하는 거. 이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위험 분류 체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위험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계약의 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겁니다. 건설 사업의 계약 당사자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이거 말고도 뭐 CM자도 있고 감리자도 있고 또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도급자도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또 금융기관들도 있고 각각의 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마다 자기가 바라보는 위험 요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위험을 계약의 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겁니다. 대개 이렇게 위험을 분류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 그 프로젝트의 위험을 놓고 어떻게 그럼 위험을 나눠 가질 것이냐. 우리가 위험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비용까지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할 때는 대개 초기에 협상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협상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위험을 많이 구분을 합니다. 자, 표 2.4에 에드워드가 이제 계약 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장에 대한 위험, 또 발주자의 위험, 발주자가 어떤 위험이 있느냐, 시공자의 위험, 뭐 설계자의 위험, 제3자의 위험, 기타 위험, 계약 주체별로 건설 사업의 계약 관리 관점에서 위험을 분류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 분야별, 사업 단계별, 계약 주체별로 위험을 분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위험 분류 체계인데 이거 이외에도 또 전문가나 또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른 거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위험을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을 분류해 놔야 돼요. 프로젝트를 위험 관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라는 거죠.
자, 요거는 내가 지금 A건설 회사라고 이제 특정 건설 회사는 내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험 분류 체계를 만들어준 예예요. 그래서 전체 위험을 회사 공통 위험과 사업 위험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회사 공통 위험은 뭐냐면 본사 위험이에요. 본사에서 관리해야 될 위험. 사업 위험은 뭐냐? 현장에서 관리해야 될 위험이다. 이게. 현장에서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본사 위험과 현장 위험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 본사 위험, 회사 공통 위험은 뭐가 있느냐? 영업과 관련된 거, 수주, 견적 예산에 관련된 거, 자산 관련된 거, 법 불가항력, 뭐 기타 대환경 이런 위험들은 본사에서 관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착공, 그죠? 착공 당시의 위험, 그 다음에 원가, 손익에 관련된 리스크, 기술에 관련된 리스크, 시공에 관련된 리스크, 대외관리, 준공인수인계. 어떻게 보면 사업의 분야별로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단계별, 사업의 단계별 성격을 좀 가미를 좀 했어요. 그래서 회사 공통위험에 봅시다. 대개 보면 뭐 영업 수주와 관련된 거 보면 전략 수립의 위험, 뭐 사업 타당성의 위험, 뭐 계약 체결에 관련된 위험 이렇게 이제 그 위험 요인을 세분화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코드를 다 줬어요. 견적 계획에 관련된 리스크는 C12, 사업 타당성은 C13. 이렇게 위험 분류 체계 위험 요인마다 코드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상세 위험 요인은 이 밑에 이제 또 쭉 달라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 위험에 뭐 기술 위험이다. 기술 위험에 예를 들어 뭐 설계 변경과 관련된 위험 이게 P32죠, 그죠? P32001, P32002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상세 위험 요인들이 쫙 따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놔야 돼 미리. 그래야지 관리가 편해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A건설 회사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사업 분야와 사업 단계를 혼합한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을 분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예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2장 위험관리 체계에서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조직 체계예요. 조직 체계. 참 조직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조직 체계. 위험관리를 뭔가를 매니지먼트 하려면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처음에 뭐 절차나 뭐 이런 위험 분류 체계 이런 게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조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어떤 조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지금 일도 바빠 죽겠는데 또 뭐 일을 시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그 짜증을 내면 또 이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유형 관리한다고 다시 또 위험을 조직 체계를 만든다. 이건 굉장히 낭비예요. 그죠? 물론 엄청나게 큰 조직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신한은행, 무슨 뭐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렇게 큰 조직에 들어가면 위험관리 그 부서가 따로 있고 위험관리하는 부사장이 따로 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지금 보면 위험관리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위험관리 조직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조직에 위험관리 업무를 주는 거죠. 대신 위험관리 업무를 주면서 그 기존의 업무 중에 위험관리성 업무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위험관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일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요게 내가 지금 해오던 것 중에 요게 위험관리였구나. 그럼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조금 체계화시키면 되겠구나. 요 정도를 해야지 조직원이 쉽게 받아들이고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분류
모든 조직 체계를 만들 때는 조직원이 부담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조직원의 업무를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험 관리 조직 체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제시하는 위험 관리 조직 체계는 뭐냐면 그림 2.4는 대규모 건설 사업 조직 체계에서의 위험 관리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예요. 어떤 거냐면 도시 재생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은 뭐냐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랑 비슷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종로 일가에 그 서울에 있는 종로 일가에 옛날에 무교동 험한 동네였어요. 그 전부 다 부시고 거기에 그 뭐 오피스 빌딩도 들어오고 뭐 상가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에 낡은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거죠.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뭐 랜드오너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재산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식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개발 사업에 나가는 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럼 어떻게 유형관리 조직을 만들 거냐라는 걸 이제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위에는 사업 책임자, 프로젝트 매니저, 당연히 뭐 누군가 리더가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바로 밑에 위험관리자가 한 명 있다. 이 사람은 전임이에요. 위험관리만 하는 사람이야. 리스크 매니저. 그 다음에 위험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커미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 도시 재생 사업의 위험관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도시 재생 사업의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자는 이 사람은 전임이에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위험관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업에는 설계사도 지금 A, B만 있지만 이 A, B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수십 개의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도 수십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관계사들 그죠? 기타 관계사이라 그러면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뭐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도 수십 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 사람들 이런 계약자들에 대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각각의 계약자, 설계사, 시공자, 기타 관계사에는 위험 관리 담당자가 있어요. 리스크 컨트롤러, RCR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각 관계사마다 위험 평가 그룹이 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룹. 자, 이 사람들은 겸직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사에서 지금 조직 내에서 자기가 어느 업무를 맡고 있다 이거야. 그 사람한테 위험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하던 업무에 많은 부분이 위험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걸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자, 위험평가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현장 조직에 그 조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위험 관리에 대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위험 관리 조직이 형성된 걸 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자, 처음에 이제 위험 관리자입니다. 리스크 매니저 RMR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에 그래서 그 사업 책임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위험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위험 관리에 대한 일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전체 건설 사업의 그 위험 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보면 위험 관리 담당 부사장들이 있어요. 은행 애들 보면 요즘 내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 금융, 경제, 보험 이런 쪽부터 발전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라든가 아니 뭐 증권회사 이런 데는 당연히 위험관리 조직이 있고 그 위험관리 책임자가 대개 부사장급이에요. 자, 위험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뭐냐면 첫 번째가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험관리 전체 건설 사업의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 플랜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관리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각 사별로 관계사별로 위험관리 담당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서 위험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위험평가위원회. 자, 위험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각 사별로 위험관리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걸 취합을 해서 위험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요 위험 요인들 그것들을 위험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위험관리자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건설사업의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그 위험 요인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굉장히 촉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그 기법 뭐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전문 지식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위험 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 능력.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위험 관리자라고 해서 위에서 막 갑질하고 위에서 누르면 밑에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관리 담당자라든가 각 사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아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탁월한 전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회의하는 능력, 회의를 운영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험관리 담당자예요. 리스크 컨트롤러, RCR. 이 사람들은 이제 각 사에서 그 설계사, 시공사, 기타 관계사에서 이제 위험관리 업무를 거기서 이제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들 아니면 뭐 공사 부장 또는 뭐 공사 과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험관리 담당자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험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전체 그 건설 사업의 그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그 위험 관리자로부터 이제 지휘와 통제를 받는 거죠. 자, 위험 관리 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뭐냐? 설계사, 시공사, 기타 관계사에서 위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험 관리자에게 중요 위험 요인 및 위험 관리 활동을 보고하는 거죠. 그다음에 설계사, 시공사, 기타 관계사 단위에서 위험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위험관리 담당자는 뭐 위험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이 위험관리 업무를 한다 이게. 그러면 야, 이 사람 너무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지만 사실은 뭐 실무에서 보면 위험 요인이 일주일에 한두 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위험 요인이 일주일에 뭐 한 5-6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단 위험 관리를 그걸 안 했을 경우에 프로젝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비록 한두 개의 위험 요인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위험 요인을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찾아내서 분석해서 대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설계사나 이 시공사 내부에서 그 위험관리 담당자가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위험관리 담당자의 자격 조건도 있어야 돼요. 첫째는 사업 단위의 위험 요인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기본 전문 지식, 기본 지식과 전문 지식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 대응 전략, 수립 능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거 위험관리 담당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위험평가 그룹에서 같이 해주는 거지만 위험관리 담당자가 어느 정도 위험관리 프로세스 별로,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의 최상위 기구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커미티. 건설사업 위험관리 최상위 기구예요. 위험관리자로부터 이제 주요 위험 분석 보고서 CRAR 이건 뭐냐면 크리티컬 리스크 어널리시스 레포트입니다. 주요 위험 분석 보고서를 보고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필요한 경우 대응 전략을 승인하기도 하죠. 자, 위험평가위원회 역할을 봅시다. 위험관리 계획을 승인하는 겁니다. 위험관리자가 만든 거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위험 분석 보고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위험관리자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위험 분석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려요. 그럼 그걸 평가해요. 그럼 보고서 내에는 이제 대응 전략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대응 전략을 보고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또 수정이나 또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 전문 인력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거. 아주 주요한 위험관리 전문가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배치할 거냐. 이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험관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위험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준다. 자, 위험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건설사업의 발주자, PM사, CM사 중심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발주자와 또 거기에 그 전체 그 발주자를 서포트해주는 PM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나 아니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위험평가위원회를 5명에서 10명. 대개 이제 발주자의 임원 또는 그 PM사 또는 CM사의 임원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인볼브됩니다. 자, 위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발주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의사결정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라는 건 미리 향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관성을 가능하면 배제해서 객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게 위험관리에서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선 위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요 위험 분석 보고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평가 그룹,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룹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험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거죠. 설계사, 시공사, 기타 관계사 차원에서 인지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위험관리를 실행하는 그룹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평가 그룹의 역할을 보면 설계사, 시공사, 기타 관계사 차원의 위험 요인을 등록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 시공사, 기타 관계사 차원에서 위험을 인지했어요. 예를 들어 시공사다 그러면 시공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A라는 시공사,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있다 이거. 현대건설 현장에서 위험을 인지했어요. 자, 그럼 이 위험을 우리가 이걸 분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누가 하느냐면 위험평가 그룹에서 한다 이거. 이건 위에 뭐 위험관리자나 위험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사별로 관계사별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느냐? 위험평가 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대응 전략 수립도 마찬가지로 위험평가 그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 시공사, 기타 관계사에서 지금 위험을 인지해서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짰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위험인 거야. 이건 설계사나 시공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위험관리자한테 보고해서 위험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그 상정 여부를 평가하는 결정하는 건 누구냐? 바로 위험평가 그룹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위험평가 그룹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거냐 하면 설계사, 시공사, 기타 관계사 차원에서 위험관리 담당자가 선임이 되면 위험관리 담당자를 중심으로 3명에서 5명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시공사다. 그러면 공무가 위험관리 담당자를 맡았어요. 자, 그러면 위험평가 그룹엔 누가 들어가느냐? 공사과장, 뭐 품질과장, 안전과장, 아니면 뭐 설비과장, 전기과장 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위험이 인지됐다 그러면 바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분석을 해? 말아 이것도 이제 바로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짜고 하는 거죠. 뭐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니까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인지하는 즉시 이를 평가 분석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히 이제 회의를 개최해 나가는 겁니다. 자, 위험 평가 그룹을 구성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그 포함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페어해야 된다. 남 얘기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남이 막 뭐라고 막 글로 휩쓸리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똥꼬집 많은 사람들, 남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자기 고집 막 그냥 그 끝까지 밀어붙이는 친구들이 이걸 뭐 우리가 뭐 좋은 말로는 뭐 기술자의 온고집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다른 말로는 똥꼬집, 다른 말로 또 곤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위험평가 그룹에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위험평가 그룹은 서로 협조하고 서로 남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내 의견을 확실히 제안을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들으면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경험도 있어야 돼요. 신입사원을 이런 거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한 사람 위주로 위험평가 그룹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위험관리 참고 자료예요. 위험관리를 하려면 여러 자료들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이제 쭉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사업의 배경 정보, 영어로는 이제 프로젝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각종 이메일, 뭐 공문, 회의록,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의 목표, 뭐 사업 조직의 위험관리 정책, 뭐 절차, 계약서, 설계 도면, 시방서, 조직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 사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들, 투입 예정 인력의 이력서, 뭐 영업 매출 보고서, 또 유사 사업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 그죠? 자, 이런 사업 배경 정보로부터 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위험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위험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많은 자료들을 긁어 모아야 됩니다. 그죠? 어, 어. 그게 이제 위험관리 참고 자료의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과거의 기록, 히스토리컬 레코드. 과거에 이제 유사한 건설사, 내가 이제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쫙 과거를 뒤져보니까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자, 그 사업은 경제적 조건이 어땠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 기획을 어떻게 짰으며, 그 프로젝트의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었고, 또 그 위험 요인들의 그 확률과 영향들은 어떻게 평가돼서 어떻게 분석이 됐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대응 전략을 실행한 결과, 그리고 위험관리 효율성의 평가, 기타 학습 내용들을 쭉 끄집어내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이제 과거 유사한 건설 사업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했던 기록이 있다 그러면 꼭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어로 이런 걸 템플레이트 프로젝트라 얘기해. 템플레이트. 참고 프로젝트, 참조 프로젝트라.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전해 있어가지고요. 구글이나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이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범위. 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스코프이 뭐냐, 이게. 사업에서 요구하는 업무, 요구사항, 시방서의 범위, 그죠?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 스코프이 정확히 뭐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분리체계,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그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얘기하는 우리 리스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업무 분리체계 WBS 사업관리의 핵심 도구고 전체 사업의 기초죠, 그죠? 자, 위험 관리에서 자, WBS는 업무별 위험을 인지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위험 관리와 사업 관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체 사업 관리에 위험 관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WBS 내에서 우리가 위험도 인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류 체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업무 분류 체계 만들 때 위험 관리에서 충분히 저쪽에다가 인포메이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분류 체계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위험 관리를 이렇게 할 거니까 업무 분류 체계에 이걸 반영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공정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그죠? 나의 뭐 주전공 중에도 하나입니다만, 자, 네트워크 공정표는 주공정선, 크리티컬 패스죠. 주공정선을 도출하고 사업을 정해진 시점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확률을 판정해서 다음과 같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CPM 공정표를 짰는데 그 공정표에서 어떤 특정 작업으로 많은 경로가 패스가 집중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작업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모든 일이 막 글로 다 연결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상의 그 액티비티에 사람들이 배치됐는데 굉장히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배치돼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리스크가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브 크리티컬, 우리가 이제 그 보조 주공정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는 그 여유 시간이 없는 그 액티비티들이 연결선인데 서브 크리티컬 패스는 뭐냐면 여유 시간이 뭐 1일, 2일밖에 안 되는 그런 패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다. 그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그 크리티컬 패스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M 네트워크 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을 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견적, estimate. 자, 우리 견적하다 보면 뭐 특수공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이제 뭐 공사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가의 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태리에서 무슨 자재를 뭐 공수해 와야 된다든가. 자, 견적. 자, 우리가 사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실제 업무 팀원들에 의해서 WBS를 기초로 견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제 업무 팀원들이 견적을 해야 된다. 그 견적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견적을 해야지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위험을 인지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견적의 오류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직원 관리 계획, 스태핑 매니지먼트 플랜인데, 언제 어떻게 팀원, 관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건지, 또 업무를 수행할 건지, 이걸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스타트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시작할 때 누구 들어와서 그 사람은 언제 빠지고, 또 중간에 뭐 골조할 때는 누가 들어와서 뭐 언제 빠지고, 이런 그 직원 관리 계획이 있어요. 자, 이런 그 계획들, 그죠? 근데 이제 그 계획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수준이라든가 전문 지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위험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관리 계획을 보고, 야, 김갑동 이 사람이 들어온다는데, 야, 이 사람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위험을 인지하는 프로세스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죠. 지원 관리 계획을 보고도 우리가 위험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의사소통 계획,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건설 사업은 의사소통하는 거. 자,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위험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의사소통 관리 계획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떤 형식으로 의사소통할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의사소통만 잘 돼도 그 프로젝트의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게 돼요. 나는 이제 뭐 그런 현장을 많이 봤는데, 현장 소장이 너무 똑똑한 거야. 아니,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아주 그냥 똥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뭐 발주자도 개무시해요. 그런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절대로 제대로. 본인은 똑똑하지만 딴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또라이지 또라이. 예, 그런 현장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소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본 그 현장 소장 중에 가장 잘했던 분이 영남대학교 나오신 분이었어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지금도 가끔 그 부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옵니다만, 술도 잘 못 드시고 하신 분인데, 현장 소장에 문제가 많다. 그 현장에 그 소장님만 가면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갑자기 현장이 좋아집니다. 그분은 참 발주자한테도 잘하고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그분은 참 연구 대상이야. 예. 한 사람의 그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그 건설 현장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달 관리계,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 플랜, 그죠? 사업의 어떤 부분을 계약 또는 구매 의향서에 의해 구매할지, 또는 공급자들을 관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조달 계획. 조달이라는 건 뭐 우리가 자재나 장비를 사오는 것도 있지만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 다음에 했냐 이거야. 그냥 덜컹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위험을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짠 다음에 그 구매 계약을, 조달 관리 계획을 만들었냐. 그 조달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위험 관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이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스테이크홀더스. 이해관계자라는 건,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라는 건 현장의 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그죠? 공무원들도 뭐 많아요. 뭐 이거 건설 관련도 있지만 뭐 소방 관련, 안전 관련, 뭐 식품 관련 별별 공무원들이 다 그 관계돼 있어요. 현장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들어와서 살 사람들, 그죠? 입주민들, 또는 주변 그 사람들,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 엄청 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해관계자예요, 프로젝트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조직,
뭐 사업 투자자, 사업 책임자, 사업 팀원, 소비자 그 밖에 예,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젝트 이외의 이해 관계자들이 팀이 알 수 없는 위험을 인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또 의사소통하는 게 좋아요. 팀 내에서는 내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위험들을 이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11번째가 이제 사업 조직의 정책, 절차, 참조 사업들. 사업의 정책 절차. 이거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분명하게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자, 사업 조직의 정책은 위험 관리를 위한 절차, 사용되는 형식, 표준적인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자, 위험 관리에서 이해관계자가 이제 참여하는 절차, 또 위험 대응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 위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위험 감사를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느냐? 사업 정책 절차 여기에 규정이 됩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위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제한사항, 프로젝트 컨스트레인. 우리가 사업을 제한하는 건 많아요. 공정 측면에서는 공기가 있을 거고, 비용 측면에서는 제한된 예산이 있을 거고, 그죠? 업무 범위, 품질도 뭐 무한정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어느 수준, 또 소비자와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수준, 또 중요한 게 위험 허용도. 그 사업의 관계단위 이해관계자들이 위험 허용도가 다 다르더라. 발주자가 생각하는 위험 허용도, 또는 뭐 그 일반 금융기관에서 생각하는 위험 허용도, 나중에 들어와서 살게 될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위험 허용도, 시공자가 생각하는 위험 허용도가 다 다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정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가 가정사항, assumptions. 자, 사업 착수 시점에서 인지되어야 하는 신념 또는 의견. 우리가 처음에 이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뭐 결정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if then 만약 이렇다면 이런다 라는 가정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이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험이 증가되고 감소할 수가 있어요. 가정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 잘못하면 위험이 막 증가되는 거고, 가정을 잘하면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셈션 하는 거. 자, 마지막에 이제 위험의 허용 분야, 리스크 토러런스 에어리아. 이건 12번 사업의 제한 사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회사 또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용할 거냐, 위험의 허용의 수준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10원이랑 마찬가지인데, 자, 많은 분야가 있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에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있고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허용할 거냐. 통상적으로 비용, 공기, 그다음에 업무 범위, 품질, 그다음에 소비자의 만족. 소비자의 만족이라는 건 뭐 나중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죠. 아니면 뭐 일반 백화점이라 그러면 거의 이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프로젝트의 위험을 허용할 거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2장 위험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